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이기택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드릴 내용은 뇌하수체 종양에 대한 수술적 치료입니다. 뇌하수체라 함은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 뇌의 옆면 사진인데요. 뇌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줄기에 매달려 있는 조그마한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뇌하수체라고 합니다. 뇌의 아래에 매달려 있는 조직이란 뜻입니다. 이 뇌하수체에 종양이 발생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증상이 발생이 됩니다. 하나는 이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이 사람 몸에 호르몬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요.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호르몬은 정상인데 이 뇌하수체에 발생한 종양이 점점 커지다 보면 이 아래쪽에는 뼈가 있으니까 자라지 못하고요. 위쪽으로 자라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하얗게 줄처럼 보이는 것이 시신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시신경을 밑에서 위로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야장애, 우리가 보는 눈이 이렇게 확 좁아지게 되죠. 아울러 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시야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호르몬에 의한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에 대한 거를 조금 좀 알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뇌하수체라는 부분을 확대해서 본 것입니다.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은 크기는 한 1cm 조금 더 되는데 한 1.5cm 커봐야.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개의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을 전엽, 뒤쪽을 후엽 이렇게 부르고요. 이 뇌하수체라고 하는 것은 뇌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 부위를 뇌하수체 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체를 시상하부라고 하고요. 요거를 조금 더 그림으로 모식화해서 보면 이 전엽이라고 하는 부위는 이렇게 점점 뭐 이렇게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고요. 이 후엽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엽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보통 호르몬 하면 저희가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것들 중에 이름을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고요. 갑상선 호르몬은 목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와도 병이 되고 적게 나와도 병이 되거든요. 많이 나오면 갑상선 항진증, 적게 나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병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이 뇌하수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 남성 여성의 성 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 그다음에 아기 낳고 나면 여자분들 전 나오는 산모들이 전 나오는 유즙분비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전엽에서 분비가 되고요. 후엽에서는 소변을 조절하는 항이뇨 호르몬, 그다음에 자궁 수축 호르몬이라고 하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들이 이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머리뼈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모양이에요. 여기 보면 정 가운데 한 복판에 쏙 들어간 부위가 있는데 겉으로만 보면 모양이 꼭 말 안장처럼 생겼다고 돼 있어서 여기를 옛날에 터키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 안장처럼 생겼다 그래서 터키안 안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 안장, 말 안장처럼 생긴 부위에 조금 전에 보신 뇌하수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보면 요 빨갛게 보이는 거는 혈관입니다. 혈관. 내경동맥이라고 해서 목에서 심장을 통해서 목에서 뇌로 들어오는 굵은 혈관인데요. 바로 뇌하수체 옆에 이렇게 있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신경이라고 하는 게 앞에 존재하고요. 그 옆에 보면 또 줄기처럼 이렇게 가는데 요거는 눈동자를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눈동자 움직이는
동안신경이라고 하는데 동안신경들 몇 가지가 이렇게 뇌하수체 옆으로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뇌하수체라는 곳이 점점 커지게 되면 시신경도 누를 수 있고 조금 옆으로 가면 동안신경이라고 하는 신경도 눌러서 눈이 잘 떠지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하는 증상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를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정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모식도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뇌하수체고요. 위에가 시신경이고 양옆에 양옆에 굵은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들이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면 이 주위에 있는 신경들이 눌리거나 혈관들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말을 쓰게 되는데요. 뇌하수체 종양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갑상선, 이렇게 선이라는 거는 이제 거기서 뭔가 분비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에서 생겼다. 그래서 선종 또는 샘종이라는 말 쓰게 됩니다. 갑상선, 그냥 다 이거를 뭉뚱그려서 뇌하수체에 생기는 종양,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종양 자체가 굉장히 발생 빈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뇌에 생기는 종양 자체가 희귀종양인데 그 뇌종양 중에 전체 뇌종양 중에 한 두 번째로 많은 종양이기 때문에 실제 뇌하수체 종양 자체는 굉장히 희귀한 종양이긴 하지만 뇌종양이 있는 사람들만 쭉 모아놓고 보면 그 안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형태의 종양입니다. 여성에서 남성보다 조금 많다고는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때는 모든 병에 대한 유병률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결과를 가지고 배웠는데요. 이제 최근에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각 분과별로 질병에 대한 유병률들을 조사를 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유병률을 저희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환자분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뇌종양, 우리나라의 뇌종양 학회에서도 이런 유병률을 조사해 봤더니 수막종이라고 하는 종양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뇌하수체 종양이 두 번째로 많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신경교종이라고 하는 뇌 조직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다 합쳐서 그냥 신경교종이라고 하는데요. 신경교종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모식도에서 본 이제 사진을 실제 MRI 사진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종양은 크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 요거 아까 그 모식도 보신 거 보면 요게 뇌하수체고요. 위에가 시신경이고 양옆에 혈관이 있고 동안신경들, 뇌신경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근데 그 안에 보면 이렇게 까맣게 뭔가가 있습니다. 요게 뇌하수체 종양입니다. 이 뇌하수체 종양이 1cm보다 작으면 1cm보다 작으면 저희가 미세 종양, 마이크로 종양, 1cm보다 크면 마크로 종양, 거대 종양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1cm보다 작으니까 요거는 미세 종양. 1cm보다 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시신경이라고 하는 걸 밑에서 위로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야장애라고 하는 그런 장애가 생기게 되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1cm보다 크면 거대 종양. 근데 이거 보면 1cm보다도 훨씬 더 크죠. 종양이 자라나서 혈관 바깥으로 이렇게 눈사람처럼 보이면서 양쪽에 팔 달린 것처럼 이렇게 자라나기도 하고요. 옆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위로 여기는 요 정도까지 자란 건데 이 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진에서 보시면 시신경이 여기에 위치하는데요.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시신경이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지면 자이언트 종양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뇌하수체 종양은 두 가지 형태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하나는 호르몬에 문제가 없는 경우. 그래서 호르몬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뇌하수체 종양이 있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종양이다. 이렇게 되면 성인이 된 다음에는 더 커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장판이라는 게 다 닫힌 다음에 그 다음에에도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키는 안 크고 말단 부위, 손가락, 코, 턱, 이마, 발 뒤꿈치 뭐 이런 부분이 커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 말단 부분만 커진다 그래서 말단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또 유주분비 호르몬이라고 하는 젖 나오는 호르몬이 계속 나오게 되면 여성분들은 유즙이 분비되기도 하고요. 젖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리를 안 하게 됩니다. 남자들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남자도 유즙분비 선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남자는 여자분들처럼 가슴이 커지게 돼요. 여성형 유방이 생기게 되고요. 남자의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자의 활동력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부심피질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과다하게 나오면 우리 몸에 콩팥 위에 아드레날 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런 형태로 얼굴이 둥그렇게 되고 목이 짧아지고 배가 나오고 임신할 때 배가 트는 것처럼 이렇게 살이 트고 팔다리가 얇아지고 멍이 잘 들고 이런 병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를 쿠싱이라는 사람이 이런 형태의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쿠싱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게 되면 말단비대증 또는 유주분비선종 또는 쿠싱병 이런 병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기능성 뇌하수체 종양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기능성 뇌하수체 종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기능성 뇌하수체 종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은 검사해 봤더니 정상이고 이렇게 시신경을 누르게 돼서 정상적으로는 여기가 다 하얗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시야 검사라고 해서요. 저희 깜깜한 방 안에 들어가서 한쪽을 지정해 놓고 여기를 쳐다보세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불빛을 하나하나 비추게 됩니다. 그 불빛이 나올 때마다 이제 저희가 환자분이 누르게 되는데 불빛이 다 보이면 여기가 다 하얗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까맣게 보이는 거는 불빛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만큼이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야 장애라는 게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뇌하수체 종양이라는 게 발생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냐? 크게 4가지 형태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물론 이제 수술해서 떼어내는 게 제일 좋죠. 두 번째로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약물 치료에 듣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유즙 분비 호르몬이 과다하게 생겨서 발생하는 뇌하수체 종양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종양, 아까 말씀드린 말단 비대증 이런 경우도 사실은 약은 있어요. 약은 있는데 약을 우선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수술적 치료를 먼저 하게 되고 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종양을 다 제거하지 못했거나 또는 재발했거나 하는 경우에 약물 치료를 병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못 떼었구나 또는 재발한 경우에 약물 치료와 같이 방사선 수술이라고 하는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다 이런 수술을 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비기능성 뇌하수체 종양인 경우에는 호르몬도 정상이고 크기가 아주 작은 미세선종인 경우에는 현재 너무 작아서 위에 있는 시신경도 누르고 있지 않고 더더욱이 뇌하수체 종양은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이 아니기 때문에 커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굉장히 서서히
커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성장이 멈출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하수체 종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단순히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가 뇌하수체 종양의 수술적 치료이기 때문에 일단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술은 왜 하냐? 수술의 목표가 뭐냐? 일단은 수술을 해서 종양을 줄여야 되겠죠. 다 없애면 제일 좋고 다 없애지 못할 경우가 발생이 되면 가능한 최대한 크기를 줄인다. 두 번째로는 호르몬 기능을 정상화시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성 뇌하수체 종양은 손발이 커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증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 수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종양을 다 떼어내야 되고요. 그래서 호르몬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게 또 목표고요. 그다음에 종양이 생겼다 그러면 뇌하수체 기능이 남아있는 형태의 정상 뇌하수체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양만 가능하면 떼어내고 정상적인 뇌하수체는 남겨놓는 그런 형태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드물게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수술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뇌하수체 종양이 아닌 다른 형태의 종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학적 진단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자면 뭐 유방암을 앓고 있는데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뇌하수체 종양인지 아니면 유방암이 뇌하수체 쪽으로 전이가 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서 조직학적 진단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데는 요 부위가 이제 뇌하수체죠. 하나는 이렇게 코 안을 비강이라고 하죠. 코 안을 통해서 내시경을 집어넣고 뇌의 바닥 뼈를 제거하고 뇌하수체로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경비강, 경이란 통한다는 뜻이죠. 죄송합니다. 경비강, 여기를 접평동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 뼈를 접평골이라고 하는 머리뼈인데요. 접평골이라고 하는 뼈 안에 접평동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부위를 통해서 수술한다고 해서 경접평동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머리뼈, 위쪽에 있는 머리뼈를 제거하고 뇌를 살짝 들고 아래로 들어가는 경두개골 접근법. 크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도 최근에는 가능하면 적게 열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미세 수술이 대세입니다. 뭐 어느 과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경외과도 최근에는 내시경 수술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단은 코 안을 통한 경접평동 접근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코 안을 넓게 벌려놓고 현미경을 보면서 수술하는 경접평동 접근법. 이거를 이제 영어로 줄임말을 TSA라고 하는데요. 뒤에 계속 TSA란 말을 제가 쓸 텐데 코를 통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TSA라고 하겠습니다. 이 TSA라고 하는 수술법은 현미경을 놓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시경을 집어넣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제가 간단히 뒤에도 이제 아마 궁금하신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강의를 다 하고 그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접평동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요 부위를 코를 통해서 수술할 때 요 부위를 확대해서 본 사진입니다. 거기를 보면 접평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빈 공간들이 우리 뼈에 얼굴 뼈에 보면 빈 공간들이 몇 개 있어요. 상악골, 얼굴을 상악, 하악 두 개의 악이 있죠. 두 개 다 수술하는 걸 양악 수술이라고 하는데 상악의 뼈에도 빈 공간이 있어요. 그걸 상악동이라고 합니다. 거기 염증 생긴 거를 축농증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접평골이라고 하는 곳에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접평동이라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가 이렇게 텅하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뼈에 코 안으로 들어와서 이 접평동이라고 하는 뼈의 앞부분만 제거하게 되면 쑥 들어오고 빈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구조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간혹 보면 거기가 이렇게 다 뼈로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 뼈로. 특히 이제 애들에서 많고요. 성인들에서도 한 3% 정도에서 뼈로 차 있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접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 여기를 다 갈아서 여기를 다 제거하고 여기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구조물들을 다치게 할 수 있어도 과거에는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뇌로 수술을 해라. 근데 이제 최근에는 수술 도구들이 많이 좋아지고요. 수술 감시 장비라고 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저희가 왜 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보고 길 찾아가잖아요. 뇌수술도 뇌수술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수술 항법 장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막대기 같은 거를 이제 수술 전에 환자분 MRI나 CT를 환자분하고 연동시켜서 장치를 연동시켜 놓으면 수술할 때 그 막대기 같은 걸 여기다 이렇게 갖다가 대면요. 지금 환자분의 어느 부위에 내가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사용하게 되면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접평동 접근법이라고 하는 TSA라고 하는 수술은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던 방법이고요. 아까 그 쿠싱병이라고 있다고 했는데 미국 의사죠. 쿠싱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기술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TSA라고 하는 거를 처음 고안을 해서 지금 10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수술법이고요. 수술은 이런 식으로 코 안에 이런 기구를 집어넣어서 콧구멍을 넓게 벌리는 겁니다. 코 안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현미경을 놓고 수술하든지 또는 이 안에 내시경을 집어넣고 내시경을 넣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각각 그냥 한쪽 코에다만 집어넣고 하게 됩니다. 이분은 제가 그냥 잠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서 소개를 드리려고 그냥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조혜동 교수님인데요. 1996년도에 내시경을 통한 지금 말씀드린 뇌하수체 종양의 TSA, 경접평동 수술을 처음으로 발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실제 지금 하는 모든 내시경 수술은 이분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게 뭐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TSA라고 하는 게 점점 이제 그 내시경 수술이 조금씩 좋아져서 발달이 되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뇌하수체라는 부위만 수술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머리뼈를 다 제거하고 넓은 부위를 다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겨서 그거를 확장형 경접평동 접근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확장형 경접평동 접근법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이거는 MRI 사진인데요. 환자분 이제 사람을 옆에서 본 모양이에요. 여기 종양이 있는데요. 이 안에 뇌가 있고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뇌척수액이라고 해서 누구나 사람 머릿속에는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물, 수돗물처럼 맑은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뇌하고 척추를 따라서 일정량이 생기고 돌고 흡수되고 하게 되는데 TSA라고 해서 뇌하수체 종양을 여기서 수술하다 보면 이 물이 바깥으로 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물이 바깥으로 새게 되면 코 바깥하고 뇌하고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로 균이 들어가서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 뇌척수액을 막아주는 방법이 그렇게 다양하지도 못했고 아주 효과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좋아져서 최근에는 이렇게 내시경을 통한 경저평동, 그것도 확장형 경저평동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 수술실 상황입니다. 환자분이 여기 누워 계시고요. 내시경을 보고 환자를 보고 수술하지 않고 눈은 내시경에 가 있죠. 이렇게 화면에 가 있죠. 내시경은 코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내비게이션이라는 겁니다. 수술 항법 장치. 이렇게 막대기를 갖다 대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환자분한테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가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경외과 수술실은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이게 현미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시경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 항법 장치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수술 감시 장비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갖춰가면서 수술하는, 그러니까 수술만 하기 위해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도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장비들도 막 최첨단화된 장비들도 있고요. 그리고 유발전이 검사라 그래서 수술하는 도중에 환자분한테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설명하기 좋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하나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건데요. 이건 간 수술할 때인데요. 이렇게 정상인데 이 약, ICG라고 하는 약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혈관은 피가 많이 들어가는 데를 죄송합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혈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수술하는 건데요. 이렇게 코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코를 통해서 쑥 들어가게 되면요. 요 부위에 오게 되고요. 요 부위에 오면 아까 말한 저평동이라는 곳의 앞쪽을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뇌하수체 종양이 있는 바닥 부위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바닥입니다. 이게 바닥 부위를 보게 되면 이 바닥 뼈를 드릴이나 또는 펀치 같은 것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종양을 이렇게 제거합니다. 종양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엔 그러면 이제 여기 뼈가 요만큼 없잖아요. 그죠? 그럼 고기를 특별하게 뇌척수액이라는 게 새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고기를 막아주는 접착제가 있습니다. 사람 몸에 쓸 수 있는 접착제. 접착제를 이렇게 대주고 수술을 끝내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점막이 자라 들어오면서 여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뇌척수액이 새거나 여기 뼈가 흐물흐물해서 뭔가를 좀 대줘야 되겠다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인조뼈 같은 거나 아니면 자기 뼈, 코의 중벽이라고 하죠. 코의 가운데 있는 뼈를 떼서 여기다 이렇게 막아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뭐가 있냐? 모든 수술은 다 염증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뇌에 생기면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뭐 팔다리에 생기는 그런 염증하고는 달리 뇌에 생기면 뇌염 또는 뇌망염 또는 뇌농양, 그 다음에 뇌척수액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 수 있고요. 피가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 수술하니까 하고 난 다음에 냄새를 못 맡는 경우가 있어요.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다 이걸 하나도 안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수술하면 다 이렇게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올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바로 그 옆에 내경동맥이라고 하는 요거 굵은 동맥이 있는데 종양이 그쪽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경동맥이라는 게 다칠 수 있고요. 이게 다치면 아주 심각한 후유장애가 생길 수 있죠. 요붕증이라고 하는 거는 소변이 많이 나오는 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하수체의 기능 중에 소변 조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붕증이에요. 소변 많이 나오는 병이 생길 수 있고요. 뇌하수체가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는, 이건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먹는 약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신경이 위에 바로 있는데요. 종양을 너무 다 띄려고 하다 보면 간혹 시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시상 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전증은 이제 옛날에는 간질이라고 했는데요. 뇌에 전기 온다는 뜻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간질이 생길 수 있는데 뇌하수체 종양 수술하고 간질, 뇌전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뇌하수체가 위로 너무 많이 자라 올라가서 여기서 말하는 시신경뿐만이 아니라 뇌 조직을 누르고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에 대해서는 다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간단하게 증례, 제가 수술했던 경우의 환자들을 몇 케이스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까맣게 보이는 게 종양입니다. 이게 이제 미세 선종이죠. 1cm가 안 되는. 그런데 이분은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 종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제거할 수 있으면 다 제거해야지만 호르몬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수술을 해서 제거하고 놨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진 경우가 있고요. 이분은 종양은 여기까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이게 뇌혈관이거든요. 내경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인데 이 종양이 혈관을 넘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 혈관까지 완전히 찾아내서 이 주위를 박리해서 종양을 제거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난이도가 쉽게 말하면 큰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제거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뇌척수액도 조금 새고 있고요. 했는데 수술하고 났더니 혈관 주위로 건너편 이렇게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약을 씁니다. 산도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을 쓰고 놨더니 호르몬 수치는 정상으로 떨어지고 그래도 아직 완전히 정상은 아닙니다. 2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40이 넘어갔던 호르몬이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종양의 크기도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 보시면 뇌하수체 종양이 있고요. 안에 보면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이 안에 피가 나서 그런 거거든요. 갑자기 피가 나면서 시신경을 눌러서 양쪽으로 이렇게 시야장애가 있고요. 그런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수술을 해서 이렇게 종양을 제거해 줬고 봤더니 종양은 다 제거가 됐고요. 시야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한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종양이 크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혈관 바깥쪽까지 이렇게 종양이 가 있고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종양을 다 제거를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혈관 주위에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시야장애로만 왔고 호르몬 수치는 정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에다가 굳이 약을 쓸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경과를 지켜보면서 얘가 더 잘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더 잘하지 않는다면 지켜보고요. 조금씩 만약에 잘한다면 여기다가 방사선 치료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뇌하수체 종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 바닥에 생기는 그런 조그만 한 500g 정도 되는 크기는 1.5cm 정도가 안 되는 그런 조직에 생기는 종양으로서 대부분이 양성종양입니다. 악성종양은 거의 없고요.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이 다 양성종양이고 크게 기능성, 비기능성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수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코를 통한, 비강을 통한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게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이고
머리를 열고 하는 개두술도 잘못된 수술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수술이기 때문에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수술 중 감시 장비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수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합병증은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수술하고 병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고요. 합병증이 없으면 퇴원해서 한 달 내에 회복해서 직장 생활이 가능합니다. 네, 이것으로 뇌하수체 종양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들어온 내용을 보면요. 네, 이거 이제 뒤에 보여드린 거는 실제 수술하는 거고요. 종양이 있으면 무조건 제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양성 종양은 자라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면 일단은 수술적 치료를 뇌하수체 종양인 경우입니다. 증상이 없으면 일단은 지켜보는데요. 호르몬 검사를 해서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뇌하수체 종양도 뇌 수막종처럼 대뇌에도 뇌압을 상승시키나요? 네,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면요. 종양이 커져서 어디까지 올라와 있냐면 뇌를 아래에서 위로 누르고요. 이게 제3뇌실이라고 하는데, 예? 뇌를 3뇌실이라고 하는 뇌실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누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이제 아까 제가 강의 중간에 말씀드린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돌지를 못해요. 제대로 돌지 못하면 뇌척수액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겉에는 머리뼈가 있으니까 안에는 물이 자꾸 고이게 되죠. 그러면 뇌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종양도 아주 크기가 크게 되면 뇌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하수체 종양에 대한 얘기니까 목디스크, 저도 신경외과 의사긴 하지만 목디스크 얘기는 빼고 종양에 관련된 얘기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마나이프로 치료할 수 있는 한계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감마나이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방사선 수술이라고 하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계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방사선 치료 기계 중에 감마나이프라는 기계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89년도인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그 이후로 감마나이프가 버전업이 돼서 여러 형태의 여러 종류의 감마나이프가 이제 새로운 감마나이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감마나이프하고 치료 효과는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치료 장비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이버나이프라는 기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발리스라는 치료 기계가 있고 양성자 치료 기계라는 게 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에는 그 중에 노발리스라는 치료 기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로 치료하는 것들을 방사선 치료라고 하지 않고 방사선 수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수술을 할 때 종양의 크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수막종이나 청신경초종 이런 종양들은 가능하면 3cm가 안 되는 경우, 전이성 뇌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5cm 이하가 가장 좋다. 제일 좋다. 그 다음에 커도 3cm를 넘지 않은 게 좋겠다. 이렇게 크기로 제한을 하는데요. 이 뇌하수체 종양인 경우에는 제가 이 사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게 종양이거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이게 시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종양하고 이 시신경하고의 거리 얼마나 떨어졌느냐가 감마나이프 치료의
적응증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뇌 조직 중에 방사선에 가장 예민한 조직을 들어라 그러면 거의 이 시신경이 제가 1번입니다 할 정도로 방사선에 예민한 조직이에요. 시신경이. 그러니까 이 종양이 커가지고 시신경을 누르고 있다. 그러면 시신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양에 방사선을 쏘면 시신경에도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양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이 시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이상의 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종양은 치료가 잘 됐는데 방사선 치료하고 났더니 눈이 안 보여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신경에 종양이 붙어 있다. 딱 붙어 있다. 그러면 감마라이프 치료는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어도 1mm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1mm 이상. 그래서 시신경하고 종양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으면 감마라이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보다는 물론 이제 크기로 말할 수 있는데요. 시신경하고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20초 동안 갑자기 앞이 깜깜하게 앞이 안 보이고 두통으로 토할 것 같은 증상이 1년 안에 2번 있습니다. CT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뭐 이 얘기 하나만 봐서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뭐 딱 맞출 수도 없고요. 하지만 의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눈앞이 깜깜해지는 증상은요. 대부분 뇌로 가는 혈류의 피의 흐름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MRI는 해봐야 되겠지만 MRA라고 그래서 MRI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 조직, 뇌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근데 MRA는 이 안에서 혈관만 뽑아서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그런 검사인데요. 이거는 요런 것처럼 이렇게 혈관만 보는 MRI 검사가 있습니다. 그걸 MRA라고 합니다. 그래서 MRI하고 MRA를 해보시면 일단은 그 두 가지는 꼭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리 검진 같은 것으로 알 수 있나요? 검진은 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검진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MRI 하시는 겁니다. MRI. MRI를 하시면 뇌하수체 종양이 있는지 여부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막종으로 2번 수술하고 척수액 유출로 수술받았는데 다시 유출될 위험은 없을까요? 수술하신 분이 제일 잘 알겠죠. 뭐 얼마든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사람 머릿속에는 뇌척수액이라는 수돗물처럼 맑은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바깥쪽으로 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뇌 구조가 머리뼈가 있고 그 안에 뇌가 있잖아요. 그럼 머리뼈하고 뇌 사이에 질긴 막으로 이렇게 싸져 있습니다. 그 막 이름이 수막입니다. 수막. 수막종은 그 막에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종양뿐만 아니라 그 막도 같이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이 없는 거잖아요. 머리뼈가 있고 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막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인조막을 대줍니다. 인조막을 이렇게 대주는데 그 사이에 바늘구멍만 있어도 이 물이 밖으로 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 하시고 안 샜다 그러면 다행인데 셀 확률은 얼마든지 있고요. 특히 뇌의 이렇게 윗부분보다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뇌하수체처럼 뇌의 아랫부분에 있거나 또는 이렇게 뒷골이라고 그러죠. 소뇌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뇌수막종 수술하고 뇌척수액이 새는 경우가 뭐 흔히라고 하면 뭐 하겠지만 그래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신 내용에는 다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어서 오늘 뇌하수체 종양에 대한 수술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